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6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병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함께하게 된 최영아 아나운서입니다. 자,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오랜만에. 그러게요. 네. 중요한 일 있을 때 나오시는. 아, 네네. 네. 아주 특별한 거물급. 네. 등장하실 때 이제 제가 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커튼콜에 그 최근 발레리나 또 발레리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병희 아나운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나오셨구나 그쵸. 알게 됐었는데 요즘 한국 발레가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중 여러분들도 지금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커튼콜에는 한국 발레 오늘을 만든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한국 대표 발레단 하면은 뭐 국립 발레단 그리고 또 유니버셜 발레단을 꼽는데요. 마치 쌍두마차처럼 한국 발레 발전을 이끌어온 최태지 전 국립 발레단장 그리고 문훈숙 유니버셜 발레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 두 분을 제가 뵙게 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네. 자, 그러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좀 소개를 좀 하고 직접.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최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문훈숙입니다. 우리는 발레 전도사입니다. 저는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김수현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한국 발레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네. 엄청나게 애를 써주셨다고 두 분이 오시자마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진짜였죠. 네. 그런 일은 진짜죠. 없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같이 하는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커넥션 최태지 문훈숙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공연인데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일단 커넥션이라는 이 제목부터 그래서 두 분은 어떤 커넥션이 있나 어떤 관계이신가. 올해 진한 커넥션. 네, 우리는 친동생인고요. 네네. 자매인데요. 네. 올해 그 김주영 예술 감독이 네. 새롭게 예술 감독을 맡았어요. 네. 대한민국 발레축제에서 이 주최를요. 네. 그래서 김주원 씨가 우리를 초대해 주는데요. 네. 설마 우리한테 무대에서 춤추라고는 안 하겠죠? 네. 그거 아니 그러다가 추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현수였어요? 점생? 네. 점생. 하여튼 네. 그래서 지금 뭐 작가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 컨셉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는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로 토크 콘서트처럼. 그렇죠. 뭐 토크 콘서트 하면서 국립재단장님 또는 저와 연관된 작품들 미용수들도 몇 분 나와서 공연도 하는데 이 커넥션이라는 거는 저희 둘의 커넥션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한국 발레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제목을 우리 김주원 예술 감독이 이제 그렇게 커넥션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알고 지낸 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었던 거잖아요. 언제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신 해가 나눔 생활을 하는 것은 87년도였고요. 87년. 네. 게스트로 몇 번 왔다 갔다는 했지만 87년도. 문단장님은 저는 85년 발레단이 8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84년도. 그래서 서로가 발레리나 시대에 처음에 서로 무대를 서로 보고 그 정도고 뭐 많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때 막 라이벌이다 이런 얘기도 그러면 있었나요? 저는 유니버설 발레단에 화려하는 무대가 너무너무 좋아서 공연 보러 가서 이런 무대에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 발레단이었어요. 저는 국립 발레단에 있을 때는요. 근데
그 초창기 때 임성남 선생님이 국립발레단 단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연도 보러 오시고 또 최 단장님도 공연 많이 보러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그때는 서로 무용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교류는 없었고 단장을 맡으면서 좀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대화도 고민거리가 같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저도 이제 굉장히 배운 점들이 많고 경영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죠. 무용수로서는 서로 이렇게 봐주고 공연을 서로 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젊을 때 어떤 관계와 또 지금의 관계는 좀 더 뭔가 깊이면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더 가까워지고 더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또 함께 한 세월이 또 그렇죠. 너무 많고 함께 고민했던 것들 많고 함께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도 비슷하고 다르지만 또 같은 발레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특히 단장님이 저는 보면서 항상 무용수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발레단의 경영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좀 배우고 많이 아유, 서로 너무 그때는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 아니 저는 사실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말 그때는 많이 두 단체가 서로 논의를 또 하면서 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쌍두마차처럼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자극도 되고 또 의지도 되고 그런 관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96년도에 문화부에서 그 예술 감독으로 임명 받았거든요. 그때 장관님이 김용수 장관님이셨는데 그때 처음에 뵐 때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국립발레단인데 민간 단체보다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셨는 게 저한테는 되게 쇼크였어요. 우리는 장춘동에 국립극장 석에 있는 그 석에만 있지만 그때 유니버설 발레단은 진짜 이름 그대로 유니버설 외국에 투어도 나가고 뭐 화려하는 무대 뭐 클래식의 전막 같은 발레를 세계의 안무자, 웡 안무자가 와서 레파토리를 준비 많이 하는 단체였는데요. 사실 저는 무용수였을 때는 너무 부러웠었죠. 그리고 장관님도 그렇다 하면서 김용수 장관님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어요. 너희들 다 한번 나갔다 와라고 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나가는 게 97년도였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 외국에 문화부가 보내주는 공연에 나간다 하는 게 정지가 나가는 게 97년도. 그래도 유니버설 발레단은 84년도에 창단됐죠. 그때부터 쭉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발레단도 아직은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는 못 가고 그때 이제 사실은 동남아 쪽, 아시아 쪽으로만 주로 해외 공연을 갔었는데 그때는 국내 공연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발레 무용수나 발레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렇게 대중화가 안 되는 시기였잖아요. 유니버설 발레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장춘도에 대구제 무대 했을 때는 1층에 있는 객석에 센터에 100명 정도가 앉아 있거나 비가 오면 50명 그런 식으로였거든요. 80명 후반. 네네. 그래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저는 되게 슬펐어요. 2달, 3달이라고 하는 연습을 하다가 관객들이 그 호흡하고자라고 하면서 박수 받고 싶은 무대였는데 관객은 적고 대중화가 이렇게 안 되는가나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일본에서 왔지만 일본의 대중화가 되는 나라에서 여기 와서 이미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좀 그때는 관객이 많이 뭐 없는 시대였어요. 상상할 수가 없네요. 100명이 앉아있고 80명. 지금은 그 티켓
한다 시작하면은 바로 들어가는 자리가 몇 분 없던데요. 만에 지셀도 이번에 지셀도 3분만 4분 안에 그러니까 예술의 전단이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가 무대 쓸 때는 일반 관객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았던 것이 이제 선화라는 예술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니 또 예술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연 때 이제 빈 자리가 놓고 가는 것보다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자 해서 그 당시 제가 선화 3기인데요. 그 당시 학교 다녔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발레 공연 많이 봤다고. 관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를 조금 채우고 그리고 해외 그때 초창기 해외에 나갔을 때 이탈리아 한번 갔는데 오스트리아였나? 근데 객석에 앉아 있는 무명의 발레단이니까 전혀 이름이 없는 단체니까 객석에 무대 위에 있는 사람 수가 객석에 있는 사람 수보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25명 정도 앉혀놓고 그런데 그 25명이 엄청 막 나중에 기립박수 하는 걸 보고서 물론 많이 오면 좋지만 그 오신 분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가장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그때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납니다. 벽세지가 그러게요. 근데 두 분 다 외국에서 나고 자라셨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또 겪는 어떤 문화의 차이나 이런 걸로 좀 어려움을 겪으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다행히 언어가 오면은 예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습실에 들어가면 서로가 그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한국말을 서두르고 한국 교육말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문화 차이를 느껴도 차이코스키의 음악을 들으면 똑같은 구석에 빠지고 호두까기 인형에 빠지면 그 음악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게가 좋아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대. 발레단이라고 하는 데가 혼자서 연습하는 개인 레슨도 아니고 50명 같이 움직이니까 금방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발레 언어는 유니버설. 유니버설.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 거의 하루 종일 그 언어를 쓰면서 활동을 하니까. 언어가 오히려 소통이 더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그 문장이나 그런 언어지만 오히려 이게 어떻게 상대방한테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몸짓이나 눈빛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정직하게. 그렇죠. 발레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만내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은 한 살 이후에 언니가 되게 자랑스럽고 공부도 잘하고 모두가 잘하니까 언니한테는 뭐든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일본에 있을 때 발레라고 하는 고급 예술이 있다. 그래서 언니를 데리고 갔는데 나도 데리고 가자고 하면서 언니 따라 저도 언니 따라 가는데 오히려 언니가 일찍이 그만뒀지만 저는 발레 공연을 한 번도 안 봤었거든요. 그렇지만 참 발레리나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멋진 발레리나 발레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에 궁금하게 돼서 발레를 시작하니까 발레가 좋아져서 열심히 하게 됐네요. 문 단장님. 저는 언니가 아니고 동생하고 여동생 있지. 하고 그냥 동네 발레 학원 조그만 아주 그냥 조그만 발레 학원에서 이제 엄마가 취미로 버지니아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전공을 한 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선화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그렇게 재밌었어요? 발레를 하는 게? 발레 그냥 이렇게 항상 응접실에도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 맨날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딱 다리를 벌리고 엄마 나 봐. 뭐 어린 여자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텀블링도 좋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힘들어서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고 매일요? 네, 매일. 이거는 기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발레는 약간 애증 관계. 그렇구나. 너무
좋지만 너무 뭐지 혹독한 친구. 최 단장님은? 아유 저도 그 선생님 같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우리가 발레를 배우는 시기가 60년도 말 70년도 정도 때는 발레리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난다라고 하는 시기였고 그런데 저는 아기 때 그 선생님 보고 뭔가 히스테리크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인생 살면서 발레 하고 싶다 생각해서 결혼하면 절대로 발레를 안 하겠다. 결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자라고 하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도 이 시기만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서 막 해보자라고 하죠. 뭐 큰 미래에 발레리나에 대단하게 되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아름다운 여자의 몸매로 있고 싶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는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제일이 교포였고 부모님도 한국 쪽으로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학교도 다녔었고 부모님이 좀 좋은 교육 받아라 하면서 이따가 문화성에서 급히 자금을 준다라고 하면서 내전되고 있는데 마지막 문구에 한국 그쪽으로 가진 자라고 하면서 꼴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덴티티랑 역시 한국,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폐쇄적이고 너무나 일본 사람만 사는 나라인 거다 라고 하는 게 생각해서 프랑스에 유학도 해보고 그렇게 돼서 갔더니 그럼 자비로 가신 거예요? 네. 부모님이 한번 갔다 와라. 너무 쇼크받고 있으니까 갔다 와라 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일본 발레 협회 회장님이 그때는 일본 국립 발레단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한국에 가봐라. 한국에 임선남이라고 하는 내 제자가 있는데 임선남 선생님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가봐라. 일본도 오면은 국립 발레단이 있단다. 한번 가보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고 임선남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게 83년도였고요. 이제 뭐 40 몇 년 전이네요. 임선남 선생님께서 저를 발레리나로 키워주셨고요. 62년도부터 군립 발레단을 이끌어 가셨던 분인데 일본에서 배우다가 오셔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저도 교포로서 보니까 너무 좋으셨는 것 같아요. 제발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받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춤추시는 걸 못 봐서 제가 안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요즘 수준으로 보시면요. 안경 끼셔야 돼요. 아유 무슨 말씀이요. 아니요. 그때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참 잘했죠. 그때 기준으로. 그러면 중간에 뭐 아기를 낳고 그만두겠다 하신 적도 있고. 물론이죠. 일부러 뭐 식사 열심히 해서 78kg까지 가고. 어머 정말요? 아니 진짜로 안 하고 싶었으니까. 평생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계속 발레만 하다가 물을 먹고 못 먹여 얼마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때는 핸드폰 아니고 전화기가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 코드도 빼고 막 신나게 먹고 자고 하니까 78kg, 30kg, 30 몇 킬로가 쳤는 거예요. 상상이야. 그런데 애기 나오면 다 바지를 자랐어. 그런데 아니죠. 딱 3.9로 나오는데 3.8만 바지 있더라고요. 3.9도 안 빠졌어. 그렇지 않아요? 그때 현실이 오는 거예요. 현타가 오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다시 발레를 시작하자라고 하면 창피해서 그때 국립 발레단에 뿌리만 했었다는 걸 발레계는 알고 있으니까 못했지만 제가 뉴욕에서 났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마르슈인거프도 연습했던 마담 달바슈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많이 들었죠? 유모차를 밀고 한때 저도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때 아직 75kg, 74kg 저도 있어요. 한때 저도 발레리나였습니다. 제발 클래스를 테이크해도 되냐? 해봐라고 하면서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네. 30kg 바로 어머. 역시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발레를 하면 몸매가 다시 돌아옵니다. 발레 클래스. 아니 그래서 진짜. 와. 아니 그러니까 발레만도 안 되겠죠. 발레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때 TV에 에어로빅 같은 거가 70년도에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우면서 다시 다리 올리고 뒤에 올리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랬다 연습실에 가면 거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울. 사실은 좋은 선생님은 거울이거든요. 네. 거울에 서서 자기가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바지게 노력하더라고. 집에 거울을 갖다 놔야 돼요. 집에 아니 그래서 역시 저는 다시 한번 복귀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누구든 금을 끄고 살아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 순간만 중요해. 이 순간 자기 자신의 솔직하게 살자라고 하는 발레 한번 해볼까? 괜찮아. 지금 프리에르를 똑바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니까 3개월 만에 정말이야. 네네. 그래서 그 3개월 후에 바로 발레 다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선남 선생님 전화했어요 뉴욕에서. 네. 선생님 옛날보다 더 무연 잘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프로포즈 했어요. 한국에 가서 다시 해보고 싶다 하면서.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87년도에 확실하게 입단했거든요. 완자 호돈도 그때 올림픽 때 군립발레단에 확실하게 입단했어요. 그래서 인수남 선생 잘 왔다고 하라고 두 채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연이 닿네요. 임선남 선생님에서 그래도 웰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 스토리는 저도 처음 들어요. 그래 동생 아주 옛날의 이야기 아주 옛날의 선생님 저는 이름 모습만 78kg 아니야 첫째만 아니에요. 둘째도 78kg. 둘째도요. 그러면 또 둘째 출산하고서도 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올림픽 끝나고 인선남 선생님께서 해라고 단장님 아무래도 하나 낳으면 둘이는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많으셨는데 저는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가서 산부인과에 갔어요. 저 둘째로 낳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날 그리고 금방 가다니까 다시 78kg. 그냥 78kg. 자동으로. 왜냐면 누르나도 배가 다시 한번 늘어나. 문단장 진짜 그거 현실이야. 그런데 저는 그 발레 하면 너무 말라는 자기 자신이 슬펐어요. 너무 얼굴이 안 좋다 하는 정도의 서야지 무대에서 좀 이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못 먹고 사는 사람 같이 살았잖아요. 이슬만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거 아니고 못 먹고 살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78kg. 다시는 선생님 임선남 선생님 하라고 안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또 오셨어. 동네 옥수동에서 문단장 가까운데 학원을 했었거든요. 학원 하셨다고 학원 했어요. 들었어요. 그때 잘 됐어요. 에라비크 하면서 누구한테 주고 그 옥수동 학원이 진짜 옥수동 학원. 진짜 잘했는데 우리 다시 할까요? 우리 같이 하면 안 돼? 아니 그랬다가 다시 와서 학원 그만두라고 하니까 저는 둘이 가진 않는 사람 왜 발레를 합니까? 안 합니다라고 하는데 계속 찾아오셨어요. 너가 필요한다고. 저는 발레가 좋은 것보다 부모님 일본에 계시면서 제가 혼자 와 있으니까 이렇게 저를 필요한다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왔어요. 사실은 발레가 좋아서는 아니에요. 저는 발레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너가 필요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같이 춤추지 못해도 라고 하면서 왔어. 다시 한번 재입당 하는 거죠. 역시 있었어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절대로 그만두지. 문단장이랑 엊그저께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때 발레 선생님 너 발레 신이 너를 사랑하게 되면 너 발레에서 도망가지 못한다고 할 때 제가 그거 너무 소름을 끼쳐. 나는 선생님 같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로 발레에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까지 업이 운명. 발레의 신이 그냥 이렇게 딱. 나가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네. 한국 뭐 발레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문단장 임성남 선생님이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야, 뭐 없었어요. 임성남 선생님 계시기에 저는 이때까지 여기서 발레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남 단장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갑자기 너무 멋진 분이셨고요. 네. 그 시기에 남자가 발레를 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셨겠어요. 62년도에 발레단 만들으셨거든요. 여자도 그 당시는 발레 많지 한다고 않았죠. 그렇게 곱게 보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이야 다르지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곱게 보질 않아요. 문단장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우리 그래서 엄마는 아니 발레하는 며느리를 어떤 시어머니가 원할까? 어머. 이런 걱정. 남자가 이렇게 잡고 바스보자. 빠듯이 하는데. 근데 올리고 돌리고. 엄마 거기 올라가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해. 떨어지지 않아. 어디를 맞아, 잡았는지도 모르니까 든 남자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어머님이 그러셨었겠죠. 근데 이제 엄마 친구들은 언제까지 발레 시킬 건데 빨리 정신 차리고 학교 보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얘가 조금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많이 걱정하셨어요. 지금 얘기하면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꿋꿋하게 이제 발레를 계속 하셨고. 저도 그 발레 신 때문에 여기까지 발레 신 벗어날 수 없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여기도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임성남 선생님이 아버지가 역할을 했다면 저는 친정 아버지가 못 그만두게 아니다.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계속 하라고 계속 이제 주장도 하시고. 그럼 아버지가 그 공연하실 때 오셔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이제 아빠는 그때 리틀 엔저스 예술단 또 이제 경영을 하시고 발레단도 그때 문화재단에 계시면서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저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단원들을 부르고 항상 이렇게 훈육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외 공연 앞에 두고 해외 공연은 전쟁과 같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정말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라인, 스페이스 부모한테는 주라고 간격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연출가시네. 그다음에 elegance, grand, explosive. 우아해야 되고 그랜드해야 되고 폭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진 않고 전부 전체 단원들한테 전부 그리고 한국 발레는 세계 정상 가야 된다. 그게 80년대 9호, 90년대 9호가 한국 발레 세계 정상. 한국은 발레 메카가 세계 발레 메카가 될 것이다. 뭔가 큰 비전을 늘 이렇게 제시를 하셔서 모두가 그 꿈을 이제 이루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 저희 늘 구호 중 하나가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한다. 아름다움이 내면의 발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성장시키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 그 유명한 철학가 독일 철학가 실러가 이제 아름다움은 럭셔리가 아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실은 발레라는 예술이 그 천상의 예술이고 올레 비노그라다 선생님도 항상 늘 얘기하시기를 ballet is beauty. 그리고 발레는 아름다움은 세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런 예술이 사실은 그런 본연의 그 세계 정상은 어떤 그 우리나라 발레를 정상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뭔가가 되게 어느 정도 세계 해외 공연 가면서 인정을 받은 후에는 뭐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술 본연의 그 본질 이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본질은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삶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힐링을 네. 주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레단의 비전으로 삼았었죠. 네. 네. 제가 발레에 언제 입문하게 됐냐면요. 네. 오네긴이라는 작품을 봤어요. 네. 그 당시에 강수진 발레리나가 제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저희 회사에서 그것도 오래전인데 아마 관계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 티켓을 주더라고요. 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구랑 가서 이렇게 딱 표를 내밀었는데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를 착각하고 제가 간 거예요. 내일 공연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오셨으니까 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와, 사람의 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진짜 공중에서 깃털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정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표가 또 있잖아요. 저 그 다음날 또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발레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알게 되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국립발레단, 유니버셜 발레단 이제 표를 이제 제가 티켓팅을 하게 되면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공연보다도 사실은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받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도 이렇게 발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 오시기까지가 힘든 거지.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했어요. 발레가 이런 건 줄 몰랐거든요. 발레에 대한 이 발레를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발레는 지루하고 좀 이렇게 뭐죠? 가서 가면은 졸고 졸다 울고 이런 항상 우아하고 느리고 막 이런 거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와서 보시면 뮤지컬보다 더 재미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발레가 이런 건 좀 몰랐다.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다움도 보이죠. 감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이런 모든 대중이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문화부에 다른 부서에 있다가 문화부 가서 발레를 취재하기 시작할 때가 98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국립극장에 국립발레단 있을 시절이었는데 갔더니 해설 있는 발레라는 걸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만 와서 경험을 하면 이제 이 발레가 좋다는 걸 아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벽을 딱 없애고 이제 막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초창기에 발레 관객을 늘리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92년도에 최연소로 갑작스럽게 그 난장 역할을 맡게 되니까 그 다음날 기자회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 다음날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아니요. 후보는 뭐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른들이 하시는 자리였고 그때도 50대가 하시는데 제가 30대 중반 후반 최연소로. 그러니까 아니다고 생각해서 밤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후배들을 위해서 뭐 할까? 그래. 많은 고용하면서 누구나 프리마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고용이라고 하면 누가 그랬더라고. 음악은 해설이가 있대. 근데 발레는 왜 해설이가 없대? 라고 이야기도 돈이 안 들어가고 서극장을 그냥 무료로 라이트만 비춰달라 하면서 뭐 연수한 때 옛날에 있었던 옷을 입고 하이라이트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 메달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자님들이 발레를 메달? 어떻게 대극장에서 메달을 고용해? 지금이야 서극장에서 고용이 많아졌지만 그때까지는 발레는 항상 대극장에서 1년에 몇 번 그냥
가을, 겨울. 네. 그리고 지방 공연 날씨 좋을 때 남산도 쭉 피크닉 간다. 그 정도가 국립발레단 연간 20회 정도만 하다가 네.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시작하는 게 해설이 있는 발레였지만 대중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저는 김지영, 김주원이가 18살이에 학교를 나와서 러시아에서. 왔어요. 네. 근데 그때 발레단에 뭐 대학교 나오는 언니들 쟁쟁하게 있는 거잖아요. 네. 걔들이 무서워서 애들이 18 애들이 실력이 있는 애들을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니까 걔들을 새롭게 세워주니까 언니도 우와 나보다 잘하네 라고 하니까 조용해지고 근데 애들은 매일 매달 하니까 좋아지고 해설 발레. 그래서 해설 발레에서 기여를 기여를 주고 걔들을 스타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이 처음에 소극장에서 관객이 오나 싶으니 그 무대 위에 가지 앉는 정도 그 라비에 문을 닫아놓은 정도의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무료였어요. 무료. 처음엔 무료였고 무료. 나중에도 굉장히 싸게. 왜냐면 지금 예술전단은 우리가 산주하고 있으니까 못하지만 거기는 군디극장은 그냥 랜드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와 대중들도 이렇게 1시간짜리를 좋아하는 거다. 1시간. 2시간은 긴 거다. 제가 그때 관객의 입장도 알고 그리고 무연수들은 무연수대로 여러 작품 만나니까 좋아하고 좋아지고 그러니까 매달 산술화하면서 하는 게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는데 무연수도 키우고 대중화도 되고 감사하는 프로에 됐죠. 그때 하여간 그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점유율 200 몇십 % 그런 거예요. 넘쳐서 객석 100%는 꽉 차는 건데 넘쳐서 막 그냥 진짜 넘쳐서 라비에 문 닫았는데 보여주세요라고 난리 났었어요. 그 정도에 그러니까 수요가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객의 입장도 많이 저도 이해하게 됐고 감사하게 됐고 김지용, 김준원, 김용골, 이원국이 다 그 넷이가 해설을 있는 발레로서 되게 많이 스타일 됐어요. 그렇죠. 그때 돈도 안 들고 오켓을 안 쓰고 근데 처음에는 발레를 왜 그렇게 슈퍼마켓에 넣어 있는 것 같지 사게 파냐 무료로 그리고 삼성 플라자도 갔었거든요. 왜 거기에 가네. 저는 한 번이라도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팜플렛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오페라 하우스에도 합니다라고 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 어머 발레가 있어? 한 번 보는 사람 전만큼 봐볼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마케팅에 갔죠. 저는 이제 무연수에서 마케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가 있었어. 많이 이야기가 있었어. 그런데 국립극장단도 이런 외부에서 말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발레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좀 보기 쉽게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발레를 그렇게 이상하는 줌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수준 있게 할 겁니다라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까우게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맞아요. 가까우게 보고 그 땀이 나는 것도 보니까 박수도 너무 많이 치게 되잖아요. 사실 오페라 하우스에 의자까지 이런 좀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깝게 보는 게 감동을 오히려 연습실에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기자님들 호흡 소리도 다 들리고 얼마나 숨찬지도 다 보이고 감정이 굉장히 가깝게 전달이 되는데 뭐든지 새로운 거 시도하면은 반대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희도 발레 뮤지컬 신청 만들 때 왜 뮤지컬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수준 떨어뜨린다고. 그 뮤지컬을 지금 만들죠. 발레 뮤지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발레가 이게 언어가 대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가사가 있으면은 작품 속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정홍 대표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저희가 백조유수를 할 때 백조유수 클래식 발레 하면서 수준이 떨어지면은
이거 함으로 인해서 클래식 백조수가 수준이 떨어지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대로 하면서 발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발레 뮤지컬 그렇게 만들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뮤지컬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표를 사봤다. 이렇게 또 얘기를 그랬죠. 맞아요. 그때 이렇게 공연 딱 하고 났을 때는 어땠어요, 반응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해설 발레 그때 그 당시 금요 해설 발레 시작하셨고 저는 은퇴하고 나서 해설을 직접 하셨죠. 똑같이 이거 무용수였을 때는 왜 이렇게 좋은 거 하는데 안 보러 오지? 우리 그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무대가 안 보이고 객석으로 시선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해야 되는구나 해서 3년 고민 끝에 발레 공연에 자막을 붙여봤어요. 좋은 일이에요. 자막을 붙이고 그리고 직접 나가서 이제 짧게 해설을 했는데 너무 도움이 되죠.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헨셀 앤 그레텔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아이들이 이제 길을 안 잊어버리려고 위해서는 빵을 과자,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짝 관객들이 길을 잃어버릴 만하면은 자막을 살짝 올리고 또 이거 뭐지 할 거 가다가 정말 요 대목에서는 관객들은 이거 이해 못할 거다. 그럼 또 하나 살짝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시도했는데 자막을 보는 순간에 무용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페라하고는 다른 오페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반응이 좋았지만은 나중에 해설로만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다 하는 걸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우리 때보다 많이 대중화됐지만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죠. 많이 계속 이 작업은 계속 그러면 문 단장님께서는 이제 단장님이 되신 이후에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은 어떤 점이었어요? 이게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 내가 이렇게 단원들도 작품도 좋고 무용수들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발레를 왜 안 보러 오실까?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단장님은 아마 저보다 조금 먼저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조심스럽게 이제 시도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클래식 발레 기반이 우리나라가 닦은 후에 이제 마린스키 발레단 단장이 오셔서 그 많은 고전 작품들을 이제 다리 안착을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던 발레로 가야 된다. 이제 발레단이 세계적인 발레단이 되기 위해서는 클래식만 해서는 우리 시대는 그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주로 클래식 작품만 나오고 그때 이제 막 서양에서도 현대와 발레가 이제 융합되기 시작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클래식 발레가 현대 발레를 안 하면은 세계적인 단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2001년도에 그래서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현대 발레를 한국 현대 무용계 안무가들 홍승엽 선생님이라든지 안애순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제 모던 발레를 좀 시작을 했어요. 저 영상이 있는데요. 아까 해설 발레 말씀하셨고 또 직접 해설하시는 거 제가 리포트를 했던 게 있어서 잠깐 보려고. 근데 요거는 이제 국립발레단 시절의 해설 발레는 아니고 예술의 전당으로 가고 나서 때로는 우아하고 때로는 역동적인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주요 발레 작품의 명장면을 골라 보여주는 갈라 형식에 친절한 해설까지 곁들여져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추는 춤을 파드라고 합니다. 오늘 판프렛 보신 분들 중에 파두대가 맞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파두대가 아니라 파두대, 이무, 트로하는 3인무입니다.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는 초보 관객의 입문 프로그램으로 1997년부터 100회를 이어온 인기 공연입니다. 발레에 관심이 많은 유명 인사들이 해설자로 나서고 2, 3만 원의 관람료로 발레 공연을 즐길 수 있어 고정 팬도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공연장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표 창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발레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입니다. 사랑은 두 손을 가볍게 심장 밑으로 이렇게 포개시면 사랑이 됩니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고전 발레 명장면들이 친절한 해설과 함께 펼쳐집니다. 오전 11시는 6시간 전부터 공연을 준비해야 하는 무용수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이지만 주부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국립발레단 해설발레하고 유니버설 발레단의 브런치 발레. 지금은 뭐 저 형태대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런 다양한 노력을 하셨다는 걸. 네, 그 당시에 리포트 10년도 더 된. 아유 많이 10년이 뭐예요? 많이. 진짜 너무 오래됐는데. 네. 리포트 해주셔서 관객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 미술 작품도 그 미술에 대해서 알면 감명이 있는 것처럼 발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던 분들은 이런 해설을 들으면 정말 가깝게 그리고 또 그러면 진짜 전막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전체 공연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발레리나는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다른 발레리나는 어떻게 할까? 이 차이점도 알고 싶고 그렇게 해서 호기심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이 저도 이제 취재 기자였지만 사실은 그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본 발레는 사실 유니버설 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봤었어요. 그래서 저기 호두까기 인형도 봤고 그래서 우리나라 발레단도 잘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자주 찾아서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취재를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국립발레단의 그때 해설발레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국립발레단이 2001년인가요? 그때 국립발레단이 그 상주하던 그 국립극장을 떠나서 이제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예술의 전당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눈부신 발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때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장관님이 갑자기 그리고 나가고 예술의 전당에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재단법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국립장장한테 여러 가지 의논하고 발레단이 활동했었던 시기에 그냥 상주단체로 간대요. 예술의 전당에. 근데 유니버설 발레단이 그때까지 활용하는 호두까기 인연을 했었고 서울 발레 시아터도 거기서 아카데미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술의 전당에 세팅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가게 되고 우리 친구같이 동생들이 어머 왜 언니 와? 라고 하는 그 느낌 너무 미안하는데 우리가 뭐 가고 싶어 아니고 그리고 빈손으로 나왔거든요. 예산 제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집시. 집시. 그래서 저는 그 기재부가 지금 그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에 가서 예산과에 가서 사회장 기다려 있다가 예산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서투르니까 저 이야기를 열심히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열심히 뭔가 자기가 따따따따 이거 필요한다 뭐 얼마 필요한다 뭐 모르겠는데 얼마인가? 라고 하면서 조금 연필을 조금 써주시더라고. 빠져든다. 그냥 누가 그 말씀을 해줬어요. 말이 너무 잘하는 사람 이야기는 약간 사기꾼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너무 재단장같이 진짜 혼자서 막 이야기하니까 라고 하면서 견조해 주실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갔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건 진실함과 절박함과 진정성. 예산 제로였거든. 그래서 가져오는 게 20억이었는데 나눈이 한 50년 정도 있었는데 사무실도 있고 한 6, 70년들을 하면서 공연을 올려야되는 돈이 있겠어요. 그 로잔 콩쿠르 심사에 갔어요. 저는 심사에 가던 게 정관이었어요. 가서 사고 싸고 좋은 안무 자료를 소개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몬테카를로의 그 존 크리스토 마이오의 로미오가 줄이었대요.
그 사람이 아직 뉴욕도 안 갔으니까 운이 좋게 그 사람도 사계에 오시게 되고 유리 그레코비치 왜냐면 호두까기 인연을 처음에 만드는데 네. 양대 바레단이라고 유니버설 군립이가 있는데 유니버설 바레단은 마린스키 네. 러시아의 마린스키 극장에 레파토리에 많이 가져 있었고 백조여서 호두까기 차이코스키 산데바레도 다 그리고 클래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가면 안 되겠다. 나는 러시아 쪽으로, 모스크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유리 그레코비치라고 하는 사람 작품에 그 사람한테 매달렸어요. 매달렸어요. 볼쇼이 발레단에. 네. 지금 현재 아직 군리 발레단에서 호두까기 인형, 백조스, 스파르타크스, 라바야델 5개 정도의 클래식 발레는 그분이 우리 발레단 위에서 2000년도부터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진짜 돈도 없었고 돈도 없고 사실은 발레가 돈이 순수 예술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기재부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서 2000년도가 제일 힘들었지만 관객들이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는 명작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저도 운도 좋았고 단원들이 훌륭한 무용수들이 있으니까 뭔가 해주고 싶어. 뭔가 새로운 거 최고 유니버설 발레단 같이 좋은 레파토리 해주고 싶다. 그래서 현재 군립 발레단이 있기에는 유니버설 발레단이가 있다 하는 게 우리가 유니버설 같이 제대로 되는 컴퍼니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유니버설에는 그렇게 미리 레파토리화가 돼 있었고 부럽기만 하는 거 아니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가야 돼만 한다 하는 전신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설 발레단이 있기에 현재 군립 발레단이 있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라이벌 같이 하지만 라이벌이 되는 데도 아니었어요. 군립 발레단이 진짜. 그럴 때가 다들 또 어려운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잖아요. 배고프면 열심히 한다 하는 시기였어 그때는. 지금은 안 되겠죠. 배고프면 안 하겠지만 우리 옛날 시대는 그래서 열심히 해줘서 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 것 같아요. 그 유리 그리가로비치 선생님은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일본에 고도 선장기에 있었죠. 동경올림픽 끝나고 70년도, 80년도에 있었으니까 좋은 발레단, 보리쇼이 발레단이 일본에 많이 왔었어요. 스파르타크스 보고 기절을 했고 뭐 하여튼 유리에 뭐 모든 레파토리 보면서 뭐 베자르도 봤고 뭐 로란푸디도 봤고 세계 최고의 스투트가르트도 왔었고 뭐 많이 왔었는데 많이 봤던 게 저는 하고 싶었는데 그때 김용걸이 이원극이라고 하는 무용수는 우리가 역사에 남아는 무용수라고 문단장 유니버설 발레단에서도 활동했던 사람. 그 사람도 진짜 대단한 무용수예요. 걔들이 있는데 스파르타크스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군립극장에서 제가 자비로 한번 모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립극장에 있을 때는 군립극장에서 스태프가 있는데 그분들은 군립무용단에 페인팅을 하시는 분들이 발레를 그려야 됐었어요. 무대 세트를. 그러니까 유리 그레코비치 선생님은 스태프만 준다라고 하면 레이어리티 안 준다. 베르사자제라고 하는 처형할 때 사가가 만드는 그 디자인에 그 색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셨어. 그래서 그냥 가셨어. 슬펐어. 가지 마시라고. 돈은 없어도 열천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재단법인 되니까 외국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는 재단법인 전에는 국내 기술자가 해야 돼서 회사들 그게 규정으로 규정으로 사실은 2000년도까지. 근데 유니버설에 그래도 디자인도 가져오시고 좀 저희는 그런 제약이 없었으니까 국립이라서 재단 법인화하면서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요리 선생님 그때야 요리 선생님 이제 세트랑 모든 거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발레단 내한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어머 한번 해볼까라고 하셨는데 호두까기도 만들어 달라. 백조도 만들어요. 세 개를 동시에 했더니 최태지가 외화 낭비한다고 할아버지 로얄티를 가졌다면서 문화부에서 전화가 왔어. 이런 비판이 있다고. 그때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자꾸 외국 작품 한다고. 그런데 문단자는 아시지만 그때는 제대로 배워야 되는 시기라. 그래서 제가 관객이 싫어하면 저를 잘리시라고. 일단 오려고 보고 하시라고. 관객이 중요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중요하는 거 아니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 봐. 티켓 사서 한 잔씩 오시는 분이 진짜 후원자 아니냐. 그 이야기하니까 문화부도 그래 두고 보자 너. 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진짜 국립단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계약직이에 계약직이 직원 하나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리고 가덕이었기 때문에 무슨 배짱이 있었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리 작품은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돼도 이거가 국민들이 싫어하면 그만두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아유 좋았죠. 감사하게. 처음에는 무용계 사람들도 라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4분이 있으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화 끊고 나서 티켓 어느 정도 팔려서 계속 확인은 하셨죠? 아니요. 저는 매일 그냥 연습실 아니고 티켓이에요. 일단 관객이 힘이에요. 관객이 힘이에요. 관객. 4주도 안 팔려 5천으로 하자. 일단 다 보시게 해야 되겠다. 보시고 나서 그 피드백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 했죠. 정말 온 몸을 던져서 기획하시고 노력을 하셨고요. 제가 딱 그때 이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스파르타쿠스 올라갈 때는 저도 막 울컥. 오 진짜. 아유 진짜. 명작이다. 아유 진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남자 무용수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많은 남자 무용수가 어디 있어? 그러고 다들 못할 거라고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또 올라 그래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 그래서 원래 단장님이 여러 번 유비 씨랑 같이 하자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제안하시는 날짜마다 저희가 해외 만약에 해외 아니면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정도의 아무래도 두 단체 무용수들이 결합해서 수준이 올라가죠. 미리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다못해 다 점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예들을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유도 선수. 좀 맞췄어. 진짜 개관 외부 출연자를 많이 데려와서 많이 썼어요. 어떤 대학교는 일부러 안 도와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거 못 보낸다 식으로 반대도 있었고. 그런데 남자만 하고 싶은 작품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꿈의 작품이죠. 그 전에 봤던 발레하고는 완전 다른. 그거는 레파토리로 자주 했으면 좋겠어. 유니버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그런 작품 다 한 번은 같이 가면 되는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보시죠. 간단하네. 간단하잖아. 그러면은요. 문단장 진짜 서로가 덕고 관객들을 그 감동시키는 공연이 있다면 와이나. 그렇죠? 커튼콜 264회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부로 이어지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골라 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